전국의 장기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 캠프에 오늘 기자회견을 단식하시는 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단식에는 부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백명천 원장님께서 오늘 단식에 임해 주셨습니다. 단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왜 이 자리에서 단식을 해야 되는지 참 우리 모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천 원장님, 오늘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집단 단식 투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신 배경과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기 요양 100만인 클럽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에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은 소수가 하고 혜택은 모두가 받는다. 제 양심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우리 백만인 클럽 총재님, 부총장님, 우리 임원진이 고생을 한다면 우리는 미미한 어느 한 부분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단식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기 인건비 비율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이런 것이 앞으로의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암울하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캄캄한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려고만 하면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앞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백만인 클럽에서 빛을 열어가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오늘 단식 투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장기요양 100만인 클럽이 주관하고 있는 집단 단식 투쟁이 어떤 방법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10년째 장기요양이 들었지 않습니까? 만 9년 10년째 장기요양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또 뜻깊은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서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불평등 그리고 생존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쯤은 고난의 그런 시차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원장님? 예, 좀 생소했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참뜻은 우리 장기요양인들이 또는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의 그런 기본권을 보장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그러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헌법의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장님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회복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여에서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부여에서는 뭐 어차피 백만인 클럽도 밴드 운영을 하지만 부여에서도 지금 밴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밴드에다가 제가 상황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고요. 예전에 회의 때 모였을 때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즉 말하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라고 보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장기요양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정답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원장님께 평소 생각하시는 소신을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라 하면 법이 완성을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은 기본적인 테두리고 틀입니다. 네. 그 틀 안에서 각 그 기관장들이나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들 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리고 그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를 결국 완성을 시킨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각 기관장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리고 이 철학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지금 체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가 망하게 되는 네, 그런 복지가 사태가- 망한다. 네.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가 됩니다. 네. 복지는 그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법 안에 각 기관에서 가져야 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무시된 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무조건 복지를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렵죠. 좀 복지라는 것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집이 다 갈라지고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수용소에서 있는데 그 수용소가 기간이 짧다합니다. 네네. 네, 그 집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될 때까지 더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법은 없답니다. 네네. 그 법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을 지켜야 되면 법을 지키게 되면서 사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많이 빚어지는데요. 이거 저기 인건비 비용, 재무회계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일반 장교양인들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공권력의 횡포로 우리의 기본권이 훼손되는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곳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 기관에게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1번 타자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회계 규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 장교양 기관에게 이것을 재무규칙을 지켜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시설 설치라고 운영하는 민간 장교양 기관에게 이 재무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말하는 그런 규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재무규칙을 정부가 2012년 7월 달에 만들고 이것을 강제화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하면서 5년간 표류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제가 법인 시설에 좀 많이 있어봤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에게도 그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합니다. 너무 행정적인 서류도 많고 규제가 너무 많고 법인 안에서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을 민간 시설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장기요양기관 제가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 설치 비용도 제가 투자를 했고요. 건물만 지어진다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2년, 3년 그때까지는 계속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것을 정부가 10원 푼도 저희들에게 보태준 건 없습니다. 제가 다 투자를 했고요. 그것을 제가 투자를 해서 그것도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설명에 가서 제가 듣고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설치를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 재무회계 규칙 적용하면서 건물에 대한 투자는
그냥 기증한 걸로 생각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건물에 투자는 왜 합니까? 투자한 만큼 내가 나중에는 회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회나 비전이 주어져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은 그냥 헌신한 걸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어렵죠. 재무회계 규칙이 결국은 그러한 제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물에 대한 투자 비용도 회수할 수도 없고요. 또 건물을 투자하기 위해서 뭐 대출 받은 거 이런 것에 대한 대출금, 이자 이런 것도 지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결국은 법인 회계도 제가 접해봤지만 돈을 한 푼 지출하기 위해서 따르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정부가 규제하는 건데요. 이 장기요양기관,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내가 투자해서 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버는 걸 내가 쓰는데 왜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을 잡아내는 겁니다. 네네. 그 돈을 이렇게 지출해라, 이렇게 뭐 이만큼 지출해라,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행한 것을 잡아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장교양인들의 그런 억울함의 호소는 모든 장교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제도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주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현지조사의 폐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답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저는 현지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안 받았는데 정확히 잘 운영하셨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가끔씩 오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실수나 뭐 청구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진환수를 하게 된 경우도 네네. 좀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이게 법이 하나 개정이 되면 사실은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법을 개정된 걸 공부를 사실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숙지하고 이게 몸에 배기까지 이게 바로 이렇게 적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9년 차이기 때문에 법이 자주 바뀝니다. 이것을 현지조사를 무조건 하기 전에 먼저 기관장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변에 현지조사 받은 분들 보면은 불시에 나오고, 뭐 사전에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니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실은 몰라서 당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정말로 악의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몰라서, 그리고 미처 변경된 것을 적용을 못 시켜서 현지조사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뭔가 계도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오고 가는 중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민간 기관이 참여해서 부정이 많아졌고 서비스 질이 나빠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 또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다 있고, 병원이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극소수의 그런 부정한 사람들, 마치 장기요양 전체가 부정 또는 도둑놈
이렇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를 규탄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대담의 마지막 순서로 생존의 세 번째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급여 수가의 적정성에 관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엄청 올랐죠. 이제 시급 10,000원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2018년도 16.4%가 올랐는데 이제 지금 요양시설 운영하고 계신 거죠, 원장님? 예. 요양원도 하고 있고요. 네. 주야간보도 하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급여 수가를 올려줬다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 시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안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생각하실 때, 자, 이 정도 보건복지부가 시설은 뭐 9.8% 정도 올린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데 보탬이 되시나요? 아직도 어렵습니까? 한번 그냥 뭐 편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시설은 저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예전부터 구조, 지금은 더 어려워졌지만 공동생활 가정 하시는군요. 예. 그럼 7.6% 올랐네요, 그죠? 예전부터 제가 공동생활 가정을 정원 9명의 공실률 없이 예. 한 3, 4년간 정말로 공실률 없습니다.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잘 운영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는. 근데 예. 수지 타산을 따지면 안 맞습니다. 공공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지급하고 꼭 나가야 되는 부분 몇 개 나가다 보면 공공요금도 못 냅니다. 근데 뭐 시설이 공동생활가정이 9명이 다 차 있는 데가 많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정말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일부의 몇 잘못하는 기관들 때문에 다른 시설들까지 이게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저는 소신 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재밌게 해왔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어르신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도둑놈으로 본다면 지금 보니까요, 우리 원장님들 여러 번 만나봐도요, 항상 길 가도 보이는 게 어르신이고 어르신만 봐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어르신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한두 군데, 일부 몇 군데 좀 이렇게 몰지각하게 운영하는 원장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원장님들 돈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어르신들을 돈으로 보는 케이스인데 그것을 다 전부 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법도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9년이 짧은 시간 아닌데 9년 동안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휴무도 없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진짜 1년 365일 다 일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공동생활 하면서 휴가 한 번도 못 간 적도 있고요. 정말 쉬는 날도 없이, 특히 원장들은 더 그렇습니다. 원장들이 더 편할 것 같죠. 근데 원장들은, 직원들은 주 5일근무 다 시키지만 네네. 주 5일근무 시키는 것 때문에 원장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킵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주일날이 제일 바쁩니다. 아, 그러실 거예요. 예. 또 보호자도 오시고, 예, 또 어르신의. 손님들 오시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일요일도 주일도 못 쉬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원장들을 도둑놈으로 본다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숙명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 그 보건복지부 요양보호 제도과장께서 친히 이 캠프에 임하셔서, 캠프에 나오셔서 1시간 반 정도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중에 이제 노인요양 시설의 문제에서도 보건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말씀을 고민해 보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단식을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단식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의 의미를 단식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우리의 아픔을 전부 다 도려내고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결사의 마음으로 하는 단식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이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단식이 뜻 있는 그런 단식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2017년 11월 21일째 단식 투쟁의 날 부회 백명천 원장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강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